10년 안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 그럼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이제 아마 만들어질 거다.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이 세 축으로 앞으로 이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 중에서 만약에 가장 이제 앞서 있는 데를 꼽는다면은 문용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거의 모든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쓰게 된 문용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전기 컴퓨터 공학으로 이제 박사를 받았고요. 이후에 이제 삼성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이제 국내의 대기업 그룹에서 기술 담당 입원을 약 12년 정도 진행을 하고 통합해서 한 약 25년 정도 ICT 분야에서 몸담아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년간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에너지와 같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업무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걸 또 이제 사업화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그 대한민국 ICT 분야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그런 또 행보를 걸으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출간하신 책이 인공지능에 관련한 책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정말 그 4차 산업혁명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기저기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 인공지능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이 되었는지 뭐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어떤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것하고 기업의 어떤 그 기술 전선, 비즈니스 전선에서 느껴지는 그런 인공지능하고의 어떤 온도차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이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해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공부한 그런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과 유사한 그런 지능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눈을 뭔가를 대체를 하고 사람의 귀,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음성 합성.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그런 지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현재의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 따져본다 그러면은요, 비전 분야, 특히 이제 비전이 우리가 보는 이런 비전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것이라고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공지능 혁명에서 가장 이제 먼저 그 출발점이 바로 이제 비전 분야에서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어떤 그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가 있습니다. 이미지넷이라고 해서. 네. 그 대회에서 오류율이 한 15%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2위하고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당한 격차로 이제 1등을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인공지능을 딥러닝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그 오류율 15% 정도로 해서 1등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비전으로 이제 들어와서 비전이라는 것이 이제 비전 기술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12년이었는데 불과 이제 한 3, 4년 지나서요. 2017년에는 그 오류율이 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많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면인식, 이제 사람을 구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면인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한 97.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딥페이스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2014년에 내놨는데 이때가 사람보다는 조금 못한 수준이었어요. 97.35% 정도.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과 이제 1년 만에 여기서는 99.75%.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뭐 저기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제 한 2% 정도 이상의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든가 안면인식 분야는 현재 그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듣는 음성 인식. 네. 이 기술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단어를 들었을 때에 단어 오류율이 한 5.6% 정도, 6% 정도면은 사람도 이제 그 6% 정도는 저기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타나 같은 경우가 2016년에 그와 유사한 그런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같은 회사에서 1년 뒤에는 거의 5% 정도까지 다시 그 수준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음성 인식 분야도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정도의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음성 합성, 이제 말하는 거죠. 네. 말하는 분야는 이제 그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는 이제 약간의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몇 문장만 읽히게 하는 다음에도 그 목소리를 흉내내서 모든 문장을 다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음성 합성 기술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눈과 귀와 코가, 입이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 난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NLP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라고 하는 건데, 네. 자연어 처리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사람의 말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다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합성해내는 그런 과정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사실은, 자연어 처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언어 이해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문법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이거는 주어, 이거는 동사, 이거는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답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작업이 이제 예전의 작업이었는데 딥러닝 기술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런 언어의 문법을 다 차치하고 단지 언어의 학습만으로 이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그 기업이 이제 구글인데요. 구글에서 이제 2017년에 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나왔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어떤 그 자연어 처리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트라는 그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GPT-3라고 그 미국의 이제 비영리 재단입니다. 오픈 AI 재단에서 만든 GPT-3라는 것, 이런 초거대 인공지능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에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공헌을 하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는 거는 아직은 이제 상당히 사실은 부족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쭉 얘기를 하다가 다른 대화로 탁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어떤 Q&A를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가장 근접한 답이 무엇일까? 이거를 온 세상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긁어서 찾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런 문장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문장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문장을 찾아서 대입하는 정도고 아직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분야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창조 영역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에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온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귀와 입과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데 멈췄지만은 과연 그 기계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신문 기사를 쓰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2014년에. 겐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신경망하고, 그 다음에 그 가짜를 판별하기 위한 그런 신경망 하나를 적대적으로 같이 이제 싸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내느냐? 가장 진짜와 같은 가짜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으면은 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그 출력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은 창조가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창조는 아니고요. 인간의 작품을 모방해서 유사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에 현재 굉장히 파퓰러한 그런 음악 중에서 2 내지 3% 정도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거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그 정도까지 와 있고요. 네, 딥러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딥러닝이 도입이 되면서 인공지능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딥러닝을 또 이렇게 만드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딥러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현재의 인공지능의 그 단초를 제공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의 인공지능 혁명은 딥러닝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이 밸류 체인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그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과 같은 그런 이제 컴퓨팅 기술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컴퓨터,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 인공지능 반도체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딥러닝이라는 것이 기술이 부각되게 된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였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던 건데, 어떤 반복적인 연산, 병렬 처리 연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인공지능에서는 사실은 그걸 쓸 생각은 처음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계산 방식이 그래픽의 어떤 연산 방식과 유사하다. 이거를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2012년에 그 이미진에 대해서 처음 이제 그 어떤 비전에 대한 그 성능 경쟁을 할 때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GPU를 도입하면서 이제 그 남들보다 한 20% 정도의 성능 격차를 내면서 압도적인 1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딥러닝에서는 GPU와 같은 어떤 컴퓨테이션, 그 병렬 처리 연산 이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GPU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에 특화된 그런 구조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범용성에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그 하드웨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게 되죠. 그걸 TPU라고 하는데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것.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가 D1 반도체를 내놓습니다. 거기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D1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엔비디아 걸 쓰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는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최적화가 안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굉장히 많이 낭비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D1을 만들었고, 그다음 중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가 이제 쿤룬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도 이제 한광 800 이런 반도체를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하여간 GPU의 강자인 그 엔비디아라든가, 최근에는 AMD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가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바이두, 그 다음에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음에 이제 NP라는 게 또 있습니다. NP라는 건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 모바일과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성이라든가 애플, 퀄컴, 그 다음에 뭐 화웨이, 이런 모바일 업체들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고 그 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하고 엣지 컴퓨팅이라는 건데, 클라우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걸 할 때, 이 같은 거는 이제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거기서 학습을 시키기 위한 환경이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는 실시간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공장에서 뭔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돌려야 된다 그러면은 클라우드까지 가서 그것을 답을 얻어오고 하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이트에 근접한 거리에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요. 학습 자체는 클라우드에도 시키지만은
그 엑스큐션 자체는 엣지 컴퓨팅에서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자인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에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라클이라든가 IBM 같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인데요. 이 슈퍼컴퓨터라는 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빠른 연산 속도 이것이 이제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기상 예측, 그다음에 좀 시뮬레이션하고 모델링하는 굉장히 컴퓨테이션 파워가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속도가 페타플롭스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페타플롭스라는 건 뭐냐면은 1초에 1000조 번의 부동 소점 연산이 가능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슈퍼컴퓨터는 거의 다 이제 몇백 페타플롭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린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1년에 2번 정도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관인데 거기서 발표되는 이제 랭킹 500위 안에 들어있는 슈퍼컴퓨터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60% 정도는 엔비디아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네. 이런 슈퍼컴퓨터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도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용 슈퍼컴퓨터입니다만은 이 도조라는 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것 없이 모든 걸 이제 수직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반도체 D1이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도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슈퍼컴퓨터부터 저 밑에 있다 자동차까지 모든 걸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수직적 통합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무섭고 엄청난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슈퍼컴퓨터라는 게 또 등장을 했어요. 슈퍼컴퓨터는 연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만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컨셉을 슈퍼컴퓨터에 결합을 해가지고 연산 속도는 이제 슈퍼컴퓨터만큼 하면서도 네. 굉장히 이제 클라우드만큼 사용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아키텍처링을 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슈퍼컴퓨터인데 여기 이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확장시킨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음성인식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자연어 처리 같은 그런 API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인공지능 뭐 어떤 그런 모델링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데이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는 구글과,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자기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들을 안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용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뭐 그런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가장 강력한 지금 생태계는 지금 그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생각이 돼요. 알렉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존의 이제 음성 비서거든요. 에코라는 단말기가 이제 가정에 비치가 되면은 에코를 깨울 때 우리가 알렉사라고 불러서 깨우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음성 비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알렉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킬이라는 건 이제 우리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그 숫자가 지금 현재 13만 개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이게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개발자가 전 세계적으로 9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엄청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알렉사가 지금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IBM도 이제 인지컴퓨팅이라고 해서 약 9개 정도의 어떤 API를 제공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님께서 문의하신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에서 이제 사업 모델을 입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 발전된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정말로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이냐 분야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한 4개 정도의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생각을 해본 것이 아니라 제가 분석한 결과는 이 4개의 비즈니스가 바로 앞에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결국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잘 학습된 어떤 인공지능 단일 모델로 대량 생산을 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어떤 틈새 시장을 본다든가 조그만 걸 만들어서 조그맣게 이제 들어간다 그런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장소와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딜리버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단일 모델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4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이고요. 두 번째가 음성 비서 시장. 네. 세 번째가 로봇과 드론 시장. 네 번째가 헬스케어 시장.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시장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율주행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는 모든 자동차 그 대수가 제가 얼마인지는 좀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모든 자동차들이 이제는 운전자 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파이널 고울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10년 안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 그럼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이제 아마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 특히나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레벨 4의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겠다고 지금 공언한 상태거든요. 가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네. 원래 스타일이 워낙 이제 그런 걸 이 마케팅이 어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여하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 4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어떤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아니면은요. 사람이 전혀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이제 자율주행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베타 10.X 이런 버전들이 지금 10,000명 정도한테 뿌려지고 뭐 좀 있으면 뭐 10만 명한테 뿌려진다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그 완성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업체도 엔비디아 같은 원래가 그 GPU만 하는 업체지만은 자율주행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 툴셋, 뭐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전체 에코를 하나씩 다 갖춰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완벽하게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테슬라의 어떤 컴피티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강자는 모빌라이입니다. 모빌라이가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 스타트업이었죠. 이 회사가 세져가지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인텔에 이제 인수가 됐죠. 그때 인수 금액이 사회자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네. 이 모빌라이는 레벨 2 자율주행의 최고 강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레벨 2 시장에 전 세계 한 70% 정도를 석권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강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모빌라이 솔루션 지금 쓰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2까지의 자율주행 이 정도의 자율주행 솔루션은 모빌라이 거를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모빌라이도 이제 레벨 3, 레벨 4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네.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테슬라는 다른 그 자동차 센서를 쓰질 않습니다. 오로지 8개의 카메라만을 쓰고 네. 자율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뭐 다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두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라이다라는 굉장히 고가 제품이 있는데 라이다를 써요. 라이더 하나가 이제 10,000불, 15,000불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지 8개의 카메라만 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많이 기술적으로 앞에 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모빌라이 이 세 축으로 앞으로 이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가장 이제 앞서 있는 데를 꼽는다면은 제 생각은 이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보택시 같은 거를 상용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21년 만에 벌써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일부지만요. 네. 근데 이제 뭐 중국의 뉴스라는 건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 이제 감춰진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바이두도 상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거기는 이제 2010년 초에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뭐 4사람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그 바이두에 이제 들어가서 그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전략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이두가 이런 자율주행도 들고 나오면서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바이두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50% 정도까지는 점유율을 늘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인공지능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가장 좋은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인데요. 이거 이제 AI 스피커죠. 이게. 네. AI 스피커는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에코가 지금 압도적 강자예요. 여기는 이제 70%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구글 홈이나 애플 홈포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미미한 그런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뭐 보게 되면은 SKT라든가 삼성전자, KT,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데서 다 지금 들어가서 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만 하더라도요. 벌써 미국에서 1억 대를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굉장히 많이 깔았고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큽니다. 미국이 지금 가정의 한 25% 정도가 이 AI 스피커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보유하고 있는 가정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또 여러 대를 또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정당 하나가 아니라 가정에서 방마다 하나씩 혹은 뭐 개인마다 하나씩 뭐 이런 식의 개인 비서 형태의 그런 식의 그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스피커 시장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근데 AI 스피커 시장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하드웨어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가전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AI 스피커는 이 빙산의 일각인 거죠. 물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 사람과 인터페이스하는 조그만 단말일 뿐인 것이고 결국 이 시장을 좌우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숨어있는 음성 비서입니다. 결국 이제 아마존도 아까 말했지만 에코라는 디바이스가 있지만 아마존의 알렉사가 결국은 이제 음성 비서의 이름입니다. 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고 애플에는 시리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음성 비서인데 이 음성 비서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 성능이 결국은 전체 이제 이 음성 비서의 그 품질을 지금 좌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온 어떤 음성이 있으면은 이 음성 질문을 이해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클라우드에다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그 단말기에다가 그 말을 이제 전달해주고 이거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음성 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성 비서의 이 퀄리티가 결국은 이 시장의 이제 이 에센스인데 그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단말기 시장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은 그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애플도 보면은 애플 홈포드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고가 장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는 5% 미만이죠. 그래서 이 시장을 오해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로봇과 드론인데요. 이 로봇 시장은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그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 네. 이 로봇 아틀라스라는 로봇 자체가 백덤블링까지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제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놀라운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서비스 로봇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율주행보다도 오히려 앞으로는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의 그 확장형 단계로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9월 말에, 이번 달 9월 말에 AI 데이 때 맞아요. 그 프로토타입이 지금 공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년 정도가 되면은 상용화 계획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좀 멀리 이제 사실상 있다고 나도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그 시간표가 땡겨진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왜? 왜냐하면은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지금 시간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가 2020년인가요? 그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거기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 토대는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라든가 아마존 키바 같은 물류 로봇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들도 이제 한 20만 대 정도가 지금 아마존의 창고에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과 협업하는 협동 로봇 이것이 좀 많이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작업 공간에서 사람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계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타겟도 정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그 다양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문을 닫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리싱크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문을 닫았긴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뭐냐면은 벡스라는 그런 로봇을 개발했는데 작업 현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시범을 보이게 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 로봇들도 이제 나왔었던 거고, 다음에 이제 독일의 쿠카라든가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 같은 그런 기업들이 어떤 조립용 그런 그 협동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 로봇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들에서 특화된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드론인데요. 드론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우리 그 평창 올림픽 때 2018년인가요? 그때 이제 아마 드론으로 이제 쇼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인텔의 작품이었는데 그때 동원됐던 것이 한 1200개가 넘는 드론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드론이라는 것이 상용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이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원격 조종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까지도 이제 자율 비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스카이디오라는 어떤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애물을 인지를 하고 장애물을 피해서 우회 운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타겟이 정해지게 되면 그 타겟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 촬영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년에 미국 육군과 이 계약을 했는데 수억 달러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타트업인데도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서 가장 또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는 농업용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드론 시장의 한 25% 정도는 농업용 드론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분야에서 드론이라든가 로봇의 활약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네. 헬스케어 분야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드러나는 그런 데이터들이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음성,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록들이거든요. 다 이게 비정형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공지능이 활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무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헬스케어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그 분야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의료 영상 분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의 한 90% 정도가 영상 데이터예요. MRI라든가 CT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그다음에 뭐 현미경 등등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의 거의 90%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퍼펙트 매치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식 기반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게 IBM 왓슨 같은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뭐 전 세계에 있는 그냥 의료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다 탐색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이 사람은 폐암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유방인 것 같아. 그런 진단을 내려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식 기반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거의 페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IBM에서 IBM 왓슨 의료 사업부를 이제 매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제 코업을 했던 여러 병원, 굉장히 큰 병원들이 있는데 미국에 그 병원들도 다 드랍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왜 그러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어프로치 자체가.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말이죠. 엄청난 이제 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의학의 전기 간행물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연구 논문 같은 거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때 누가 해야 되느냐? 의사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 이 어떤 그 IBM 왓슨의 확장성에 큰 방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없겠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체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또 하나의 분야는 이제 의료 생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피의 어떤 농도라든가 뭐 어떤 맥박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체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게 EHR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의무기록이라는 건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입니다. 네.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병과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구글 같은 업체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브란스 대에서 이제 어떤 생체 신호만으로 그 환자의 위급 상황 같은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90% 정도도 정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지금 인공지능들이, 비즈니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헬스 분야에서 가장 큰 분야는 뭐가 될 것이냐? 신약 개발입니다. 보통 이제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요, 약품 개발 기간이 10에서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되는 투자비가 한 20억 달러 정도. 굉장히 큰 어떤 개발비와 시간이 들여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만약에 그게 페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그 가능성을, 그 페일 가능성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글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구글이 이제 아까 이제 알파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알파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단백질의 어떤 그런 구조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그 기술들이요. 근데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소픽스 랩스라는 그런 그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CEO는 그 디마인드의 CEO인 그 데미스 허사비스. 그 양반을 안 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구글도 이제 신약 개발에 들어왔고 했는데 이제 어떤 그 딜로이트 같은 그런 이제 회사가 평가하기에는요. 헬스 전체 시장이 앞으로 이제 70% 정도는 신약 개발에 투자가 집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의 70%는 신약 개발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만의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규모가 크고요. 그렇죠. 들어가는 이제 그 투자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 이제 비즈니스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 분야와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분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또 선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기업이 많다 보면은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또 박사님께서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연구를 하시면서 특히 몇몇 기업은 정말 인공지능 분야에서 잘 선전을 하더라라고 한다면 그 기업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을 다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제 책에는 이제 7개의 빅테크 기업들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각각의 분야를 대변을 해요. 구글은 플랫폼이고요. 네. 테슬라는 자동차가 되겠죠. 전기 자동차. 아마존은 유통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분야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모바일이나 컴퓨터, 가전까지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SNS, 엔비디아는 반도체. 그러니까 업종이 다 다르지만은 이 업체들이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내부 혁신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교체를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어떤 그 내부의 어떤 기존의 핵심적인 프로덕트라든가 서비스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의 어떤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 어떤 경영의 프로세스라든가 개발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거의 많이 바꿔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의 혁신이거든요. 이런 내부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 방향이 되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신규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이 확장을 이제 도모를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신규 비즈니스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력이 좋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조차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의료 사업부 같은 거는 해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이모 같은 거는 자율주행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이제 레벨 5를 타겟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도 그걸 오픈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 완벽주의죠. 완벽하게 주기 전에는 시장에 오픈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겟팅하는 바람에 이 웨이모라는 것도 상당히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표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내부 혁신과 어떤 그런 기초기술 연구 이런 데서는 압도적인 강자다. 그렇지만은 비즈니스에서만큼은 상당히 지금 이제 어떤 위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위주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다. 타겟팅을 딱 하게 되면 자율주행의 A부터 Z까지를 다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적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반도체, 심지어는 슈퍼컴퓨터까지. 네. 전체적인 그냥 이 그 수직적 통합을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뤄가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가장 이제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플러스 지금 좀 있으면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확장성 있게 지금 비즈니스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현장에서의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벨 5가 목적이 아니라 레벨 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3로, 3에서 4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베타 버전들을 높여가면서 뭐 예를 들어 100만 대에다가 이제 만약에 뿌린다 그러면은 주행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그 발전하는 그런 전략을 이 테슬라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전략 같은데요. 인공지능 자체가 결국 데이터에 학습될수록 그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상당히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인공지능의 진행의 어떤 초기치가 있겠죠. 네. 그 초기치를 가지고 시장에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휴먼과 사람들과의 인터페이스도 할 거고 환경과 인터페이스도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 군데 클라우드에 모여서 슈퍼컴퓨터에서 학습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알고리즘은 우리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 OTA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OTA로 모든 로봇들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큐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수준을 높여가지고 시장을 내놓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능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가장 좋은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하면 사실 또 두 패권 국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도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미국도 뭐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 걸출하게 다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 더 잘 준비 중인지 박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 견해라기보다는 네. 캐나다가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일 먼저 꺼낸 나라였거든요. 캐나다가. 캐나다에 이제 그 고등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CIFA라고, CIFAR. 네. 여기서 이제 2020년에 전 세계 어떤 뭐 주요 국가들의 어떤 그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잠재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뭐 연구라든가 인재의 퀄리티라든가 뭐 국가의 정책, 데이터, 인프라
이런 뭐 어떤 응용 기술의 어떤 활용 여러 가지 한 8가지 측면에서 각 국가의 잠재력을 평가를 했어요. 저 결과는 뭐냐? 미국과 중국이 동등하게 7점을 받았습니다. EU가 8점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이제 3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 이후에 똑같이 국가적으로도 이제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국가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잘 뭐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과 미국이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은가 이렇게 여쭤보신다 그러면은 일단 스타팅 포인트가 많이 달라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초기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출발점이 많이 다르죠.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팔로우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단계, 준비하자라는 단계에서는 같은 점수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대 자체가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정책대로 그대로 이제 동등하게 밀고 나간다 치더라도 초기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결국에 우위에 서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림이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인공지능적으로 현재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그런 지능은 아니거든요. 사람 같은 지능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죠, 상당히. 그리고 뭐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지능이라는 건 이 모든 감각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지능에는 우리가 바라는 지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뭐냐? 지능화된 자동화 도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쓰는 것처럼 엑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는 것처럼 인공지능, 이 협의의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하나의 지능화된 자동화 도구다. 이 도구를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은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으로 결국은 이제 그 시프트가 될 겁니다. 그 시프트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딥마인드 같은 기업이 되겠고요. 오픈 AI 같은 기업이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초 연구로 들어서는 순간 사실은 이제 미국과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국가들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걸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기초 기술의 어떤 정도, 인력의 퀄리티, 인프라, 뭐 데이터, 그다음 영역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체제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어떤 닫혀져 있는 어떤 그런 체제에서 국가의 어떤 그런 이제 떠밀리는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그 민주주의 어떤 그런 체제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기술을 하고 과연 어떤 체제가 이제 우수할 것이냐. 이거 한번 보시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 문제점도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 이제 잠깐 뭐 설명드렸었는데, 현재 인공지능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던 인공지능은 아닌 거예요. 인공지능이란 말 안에 여러 가지 컨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협의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일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초지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의의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파편화된 지능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만 대체한다든가, 귀만 대체한다든가, 입만 대체한다든가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파편화돼가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사건의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는 지능화된 자동화 도구다. 이런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이 개념을 잡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의 양과 질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의 퀄리티를 결정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가 적으면 사실은 학습이 덜 되는 겁니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어떤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현재 지금 가장 이제 주도적인 학습 방법이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데이터마다 굉장히 많은 이제 공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확산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편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SNS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수집을 해본다면 굉장히 바이어스된 어떤 견해들, 그죠? 인종적으로, 뭐 성적으로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편향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도 똑같이 편향되는 거죠. 이런 이제 위험성이 이제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의 인공지능은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떤 대답을 탁 내놨어, 인공지능이. 경영자가 그 실무자한테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거든요. 그냥 인공지능이 그렇게 답을 내놨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Explainable AI라고 XAI라는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제약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학습 데이터에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면은요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온갖 종류의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양이 사진도 이제는 인식을 할 수가 있어. 얘도 고양이다, 쟤도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를 갖다 놨어요.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람은 그래도 쟤는 고양이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인공지능은 전혀 다른 데이터에 반응을 그렇게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의 어려움들인데 게다가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에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이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용을 전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폐암을 인식을 했던 것이 뭐 식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쓸 수 있느냐?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식의 어떤 확장성의 결여가 일반화의 결여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막는 그런 제약적인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인공지능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결국은 이제 그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서 제가 부딪히는 인공지능이 많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어떤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기술인 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누적 적자가 한 10억 달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사업부 폐지했죠. 그 다음에 이제 IBM도 왓슨 사업부를 해체를 했죠. 그 다음에 GE 같은 경우도 디지털 그런 사업부 같은 거를 매각을 결정을 했죠. 등등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하게 초거대 이제 기업들도 말이죠. 인공지능 비즈니스 앞에서는 이렇게 그냥 실패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결국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비즈니스가 이제 완결을 해줘야 될 텐데 과연 이제 인공지능 비즈니스라는 것이 어디서 우리가 이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많은 제약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할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따라가다 보다 보니 제가 이해하던 인공지능이 이제 그게 많이 이제 틀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말이죠.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 전달되는 어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어떤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통합적인 이해가 없이 그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인공지능도 아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님이 이제 코끼리를 만져가지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또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해라는 것이 인공지능 오해가 많이 확대가 되고 이런 오해에 기반하는 어떤 그런 기업의 전략 혹은 이제 개인의 전략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제 맞는 방향으로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에서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전체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렇군. 그 다음에 이것과 사업
비즈니스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자기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략에 이거를 재구성해야 되는 어떤 단계가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오해의 폭을 줄이고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각자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어떤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인공지능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도 많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긴 들었는데 인공지능의 현 주소, 그다음에 한계점,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그리고 미래 4차 산업혁명의 먹거리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역시 분명히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나와서 짧은 시간 안에 뭐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최근에 출간하신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영석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